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부 정조를 잃고 12. 테스 더베이필드가 트렌트리지에 온 지 넉 달쯤 지났고 체이스 숲에서 밤을 지낸 지 몇 주일쯤 지난 10월 하순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날이 밝아오자마자 저 멀리 지평선에 떠오른 황금빛 태양이 블랙모어 골짜기를 향해 뻗어있는 산봉우리를 비추고 있을 무렵 테스는 고향으로 가기 위해 트렌트리지와 블랙모어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고갯길을 걷고 있었다. 바구니는 무겁고 보따리는 커서 불편했지만 테스는 짐의 무게에 개의치 않고 계속 걸었다. 걷다가 힘에 겨우면 길가의 문이나 울타리에 기대어 잠시 쉬다가 다시 걷곤 했다. 이 산마루는 얼마 전까지도 테스가 다른 마을 사람으로 살아온 골짜기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그녀가 고향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마루였다. 그 산마루로 올라가는 길은 점점 더 높아졌고 사방의 경치 또한 블랙모어 분지와는 영 달랐다. 철도가 굽이굽이 통해 있었으므로 모든 것이 융화될 듯 보이는데도 두 마을 사람들의 성격이나 말씨는 매우 달랐다. 그래서 트렌트리지에 머물렀던 곳에서 불과 1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테스의 고향은 더욱 까마득히 먼 것처럼 느껴졌다. 테스의 마을 농사꾼들은 북쪽이나 서쪽으로는 장사 거래며 여행이며 그쪽 사람들과의 결혼에 이르기까지 일을 성사시켰으나 산마루 이쪽은 그들의 주의와 정력을 주로 동쪽과 남쪽으로만 기울였다. 테스가 걸어가고 있는 고갯길은 지난 6월 어느 날 더버빌이 그녀를 태우고 거칠게 마차를 몰던 바로 그 언덕이었다. 꼭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테스는 단숨에 고갯마루로 올라갔다. 그녀는 잠시 고갯마루에 서서 아침 안개가 가려진 정든 고향의 푸른 대지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변함없는 아름다운 고향 마을이었지만 오늘따라 마을은 한층 아름다워 보였다. 고향에 있을 때는 철없는 소녀였지만 이제 그녀는 새가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는 곳에는 독사가 숨어 있다는 삶의 쓰라린 진실을 아는 성숙한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 집에서 지낼 때에 순결했던 처녀와는 아주 다른 여인의 몸으로 테스는 온갖 괴로움을 마음 깊숙이 간직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테스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그곳에 서서 고향 땅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올라온 길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가 힘들여 올라온 비탈길 아래에서 이륜 마차가 나타났다. 한 청년이 마차를 끌고 오면서 테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녀는 힘없이 그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다. 잠시 후 청년이 탄 마차가 테스 옆에서 멈추었다. 왜 이렇게 도망치듯 몰래 빠져나가는 거지? 더구나 남들이 다 잠든 일요일 아침에 말이야. 나도 우연히 당신이 떠나는 걸 알고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온 거야. 저 말이 땀 흘리는 걸 보라고. 왜 이렇게 말도 없이 가는 건지 모르겠군. 아무도 당신이 집에 가는 걸 막지 않아.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서 가다니 당신이 정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남은 길이라도 태워주려고 내가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왔단 말이야. 더버빌은 숨을 헐떡거리며 꾸짖듯 말했다. 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어. 나도 그러리라 예상을 했으니까. 좋아, 타라고 바래다 줄 테니까. 테스는 아무래도 좋다는 듯
바구니와 보따리를 마차에 실은 뒤 더버빌과 나란히 앉았다. 그녀는 이제 그를 경계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를 경계하지 않게 된 그 무엇이 그녀를 가슴 아프게 했다. 더버빌은 기계적으로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대수롭지 않은 화제거리로 몸이 건조한 얘기를 하면서 말을 몰았다. 그는 지난 여름 바로 이 길을 반대 방향으로 달릴 때 테스에게 키스하려고 안달하던 일 따위는 까맣게 잊은 듯 했으나 테스에게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뚜렷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착잡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조각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이야기에 간단히 대꾸만 할 뿐이었다. 한참을 더 달리자 조그만 숲이 나타나더니 숲 저편으로 말로트 마을이 보였고 내내 표정이 없던 테스의 얼굴에 가벼운 흥분의 표정이 떠올랐다. 이윽고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우는 거지? 나는 저 마을에서 태어난 일을 생각했을 뿐이에요. 사람은 어디서든 태어나기 마련이야.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트렌트리지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으면서 왜 왔지? 테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좋아서 온 건 물론 아닐 테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만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트렌트리지에 갔다거나 또 진심으로 사랑했다거나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면 이토록 나 자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잠시 내 눈이 어두워졌던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뿐이에요. 더버빌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테스는 말을 계속했다. 난 당신의 속셈을 몰랐었지요. 그걸 알았을 땐 너무 늦었고요.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테스는 알렉에게로 고개를 휙 돌렸다. 어쩌면 그렇게 뻔뻔스럽죠?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여자들이 늘 하는 그런 말을 진심으로 하는 여자도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군요. 당신처럼 뻔뻔스러운 사람은 마차 밖으로 걷어차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녀는 깊숙이 숨어있던 노기가 솟아오른 듯 이글거리는 눈으로 알렉을 쏘아보며 소리쳤다. 알았어. 기분 상하게 했다면 내가 사과하지. 그는 웃으면서 말하다가 약간 자책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더 이상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내 잘못에 대해선 힘 닿는 데까지 보상할 생각이었어. 당신이 원한다면 밭에서나 목장에서 힘들여 일하지 않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보기 흉한 옷차림 대신 멋지게 단장해 줄 수도 있다고. 천성이 너그럽고 착해서 좀처럼 남을 우습게 보는 일이 없는 테스였지만 알렉의 말에 그녀는 입술을 조금 비죽거렸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난 받지도 않겠거니와 받을 수도 없다고요. 당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놀이개밖에 안 되는 그런 짓은 죽어도 못해요. 당신이 이러는 걸 누가 본다면 분명 더버빌 가문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공주라고 생각할 거야. 하하, 하여튼 당신은 귀여운 아가씨야. 사실 난 나쁜 놈이지. 난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 죽을 때도 나쁜 놈으로 죽을 테지. 하지만 테스, 하늘에 두고 맹세하겠는데 당신한테는 2번 다시 나쁜 짓을 하지 않겠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편지로 즉시 알려줘. 당신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붙여줄 테니까. 난 트렌트리지에 없을지도 몰라. 당분간 런던에 가 있으려고 해. 그 할머니가 귀찮게 굴어서 말이지. 하지만 내게 오는 편지는 내가 있는 곳으로 빠짐없이 보내줄 거야. 테스는 더 이상 마차를 타고 싶지 않으니까 내려달라고 했다. 더버빌은 늘어선 나무 아래에 마차를 세우고는 마차에서 뛰어내린 뒤 2팔로 테스의 몸을 안아 내려주었다.
짐도 그녀 옆에 내려놓았다. 그녀가 약간 고개를 숙여 작별 인사를 할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테스가 황급히 몸을 돌려 짐을 가지고 떠나려고 하자 더버빌은 입에서 여송연을 떼고 그녀에게로 몸을 굽혀 말했다. 설마 이렇게 서운하게 떠날 생각은 아닐 테지? 자, 원하신다면. 테스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그에게로 얼굴을 내밀었다. 반은 형식적으로 반은 아쉬움으로 알렉은 테스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그의 행동을 무감각하게 대리석 조각처럼 꼼짝도 않은 채 받아들이며 먼 숲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예정을 생각해서 저쪽 뺨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알렉은 테스의 다른 뺨에도 키스를 했다. 그녀의 뺨은 길가의 버섯처럼 축축하고 미끄럽고 차가웠다. 당신은 내게 키스해주지 않는군. 내게 스스로 키스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당신은 날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전에도 말했듯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이럴 땐 거짓말을 하는 편이 내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자존심은 아직 남아있어요. 만약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걸 고백함으로써 큰 대가를 얻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더버빌은 테스의 말에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았다는 듯 긴 한숨을 내리쉬었다. 테스, 무척 감상적이군. 솔직히 말하겠는데 가문이야 어떻든 이 지방에서 테스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세상을 아는 사람으로서 테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충고하겠는데 현명한 여자라면 그 아름다움이 시들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려 들 거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어? 정말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 결코 돌아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진작 결심했어야 하는 건데. 어쨌든 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잘 가요. 넉 달 동안의 사촌 누이. 안녕. 그는 가볍게 마차로 뛰어오르더니 고삐를 고쳐잡고 붉은 열매가 달린 울타리 사이로 마차를 몰았다. 테스는 곧 몸을 돌려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이른 아침에 태양이 산봉우리에 낮게 떠 있어서 숲으로 햇살이 비쳐들기는 했지만 따스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썰렁한 숲 근처에는 어느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서글픈 처지의 테스만이 애잔한 10월의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한참을 걸었을 때 테스는 등 뒤에서 오는 남자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테스가 뒤돌아보기도 전에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그녀에게 안녕하슈 라고 인사를 했다. 직공 같아 보이는 그는 빨간 페인트가 든 통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사무적인 태도로 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고 테스는 그에게 바구니를 부탁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갑자기 남자가 명랑하게 말했다. 안식일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 다니다니 무척 부지런하시군요. 네. 모두 한 주일의 일을 마치고 쉬고 있을 텐데.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그의 말에 동의했다. 난 다른 어느 날보다 안식일에 보람된 일을 하지요. 그래요? 토요일까지는 인간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만 안식일엔 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요. 그게 더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니겠소? 아참, 저 난간에도 잠깐 손볼 일이 있군요. 그는 길 옆 목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향하면서 덧붙여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끝난다고요? 그가 바구니를 들고 갔기 때문에 테스는 하는 수 없이 그를 바라보면서 기다렸다. 그는 목장 난간 앞에 바구니와 페인트통을 내려놓고 붓으로 페인트를 휘저어 골고루 섞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석장에 널빤지로 막혀진 목장 난간의 가운데 칸에 큼직하고 네모진 글자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저희 열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 후서 제2장 3절. 평화스러운 풍경과 나뭇잎이 시들어가는 숲의 바랜 듯한 빛깔, 지평선 위의 새파란 대기, 그리고 이끼 낀 목장의 난간을 배경으로 주홍빛 글씨는 불 붙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 글씨는 테스의 가슴에 새겨져 꾸짖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테스는 그가 최근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느꼈다. 일을 끝내고 그가 바구니를 집어든 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당신이 쓴 그 구절을 믿으세요? 믿냐고요? 지금 나더러 살아있느냐고 묻는 겁니까? 하지만 자기 잘못으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테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런 어려운 문제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난 지난 여름 이 근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담벼락과 대문과 목장 난간마다 보이는 대로 그 계명을 써놓았지요.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는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죠. 그 계명은 너무 잔인해요. 심장을 짓눌러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 계명이 목적하는 거죠. 그런데 아가씨, 내가 항구나 빈민굴에 써붙이려고 준비해 놓은 계명들을 한번 보시지 않으려오? 그건 정말 무서운 거지.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질 거요. 아, 저기 헛간 벽에 빈자리가 있군. 저기다 한 줄 써야지. 당신 나이와 같은 불안스러운 아가씨들이 보면 귀중한 교훈이 될 거요. 내가 쓸 동안 기다려주겠소? 싫어요. 테스는 바구니를 들고 터벅터벅 걷다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 낡은 회색 벽에는 첫 번째 것과 비슷한 내용의 글이 절반쯤 쓰여 있었다. 테스는 그가 쓰려는 계명이 무엇인지 깨닫고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너희들 간음하지. 출애굽기 제20장. 명랑한 페인트공은 테스가 지켜보는 것을 알고는 붓을 놓고 큰 소리로 외쳤다. 만약 이 귀중한 교훈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다면 아가씨가 가는 마을에서 오늘 저녁에 열리는 자선 예배에 나오세요. 에민스터의 클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죠. 전엔 나도 그분의 신도였는데 내가 아는 목사 중에서는 설교를 제일 잘하신다고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도 바로 그 목사님이죠. 테스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땅만 내려다보며 걸었다. 달아올랐던 얼굴이 식자 그녀는 비웃듯 중얼거렸다. 참, 하느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아. 이윽고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자기 집의 굴뚝이 보이자 테스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집 안에 들어섰을 때 본 광경은 그녀의 가슴을 한층 아프게 했다. 2층에서 막 내려온 엄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난로에다 떡갈나무를 지피고 있었다. 동생들과 아버지는 일요일이라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니, 테스! 난로 앞에서 테스를 돌아다본 엄마는 깜짝 놀라 딸을 껴안으며 반가움에 키스를 했다. 어떻게 된 거야? 아무 연락도 없이
느닷없이 이렇게 나타나다니. 그래, 결혼 준비를 하러 집에 온 거니? 아니요, 그런 일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럼 휴가? 네, 아주 긴 휴가예요. 뭐라고? 내 사촌이 내게 잘해주지 않았단 말이니? 그는 결코 친척도 아니고 처음부터 나하고 결혼하려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사실대로 다 얘기해봐. 엄마는 테스를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다. 테스는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전부 이야기했다. 아니,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결혼하자고 매달리지 않다니. 넌 대체 어떻게 된 아이니? 그런 일을 당하고도 순순히 물러나는 여자는 너밖에 없을 거다. 다른 여자 같으면 그랬을 테지요. 하지만 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가 결혼을 하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니? 억울한 나머지 더베이필드 부인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너와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이 우리 마을에까지 자자하게 퍼졌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다니. 어째서 넌 내 생각만 하고 집안 식구 생각은 하지 않았지? 나는 날마다 노예처럼 일만 하고 아버진 몸이 약한 데다가 심장이 기름으로 꽉 막혀 있단 말이다. 난 그래도 행여나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단다. 넉 달 전에 너희 두 사람이 마차를 타고 떠날 때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선물을 한 것을 봐. 우린 그가 친척이라서 그러는 줄 알았지. 그렇지 않다면 내게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거고. 그런데도 넌 그 사람이 너와 결혼하도록 만들지 못하다니. 알렉 더버비를 자기와 결혼하도록 만들다니. 그가 자신과 결혼을 하다니. 그는 지금까지 결혼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 만약에 그가 청혼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남의 시선 때문에 당황한 나머지 청혼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더라도 자신이 어떻게 처신했을지 테스는 알 수가 없었다. 딱하게도 엄마는 알렉에 대한 테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어색하고 이상한 감정이었다. 그런 감정 때문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고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졌던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고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다만 그를 두려워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약점을 이용한 그의 교묘한 술수에 말려드는 것뿐이었다. 한때 그의 열렬한 애정 표현에 잠시 눈이 어두워져 그가 하는 대로 굴복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야비한 그가 싫어져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돌아온 이유였다. 그는 증오할 가치도 없는 남자였고 테스에게 그의 존재는 먼지나 재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와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면 몸가짐을 좀 더 조심하지 그랬니? 아, 참 엄마.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넉 달 전 집을 떠날 때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였어요. 엄마, 내게 왜 세상 남자들이 무섭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왜 내게 조심하라고 미리 가르쳐주지 않았냐고요. 부잣집 딸들은 소설이라도 읽어서 남자들이 음흉하다는 걸 알고 몸을 지키는 방법도 알지만 난 그런 것도 배우지 못했잖아요. 게다가 엄마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요. 곧 심장이 터져버릴 듯 괴로워하면서 테스는 엄마에게로 몸을 돌려 흥분된 어조로 외쳤다. 엄마는 기가 죽어 중얼거렸다. 그 남자가 널 좋아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미리 알려주면 내가 거만하게 굴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기회를 놓쳐버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젠 엎질러진 물이니 할 수 없지 않니? 이렇게 된 것도 내 팔자고 하느님의 뜻이란다. 더베이필드 부인은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다. 13. 테스 더베이필드가 친척도 아닌 집에서 돌아왔다는 소문은 좁은 말로트 마을에 자자하게 퍼졌다. 그날 오후에 소꿉친구며 학교 동창들이 테스를 만나러 왔다. 풀을 빳빳하게 먹인 옷으로 단장한 그들은 테스를 가운데 놓고 방 안에 둘러앉아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친구를 쳐다보았다. 그들에게는 테스가 자신들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테스의 먼 친척벌인 더버빌은 시골에서 보기 힘든 신사인데다가 바람둥이이고 그가 테스와 사랑하는 사이라는 소문을 들은 그들은 테스가 가난한 집 딸이라는 점에서 그 관계를 위태롭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테스를 부러워하고 그녀를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어찌나 호기심에 차 있던지 테스가 몸을 돌리기만 하면 서로 소곤거렸다. 정말 예쁘지? 저 멋진 웃옷은 그 사람이 사준 건가 봐. 무척 비싼 옷일 거야. 좋은 옷을 입으니까 더 예뻐 보여. 테스는 한쪽 구석에 있는 찬장에서 찻잔을 꺼내느라고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다. 만약 그녀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사실대로 얘기해서 친구들의 오해를 풀어주었으리라. 그러나 더베이필드 부인은 그 말을 듣고서도 딸이 부잣집 청년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던 희망을 잃은 대신 그가 딸 때문에 애태웠던 것을 떠올리면서 허영심을 만족시키려 했다. 아직 결혼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이 더베이필드 부인의 마음을 다소 흡족하게 해주었고 그녀는 딸의 친구들에게 차를 권하며 그들의 찬사에 보답하려 했다. 친구들의 제잘거림과 허물없는 농담에 테스의 기분도 차츰 풀어져 저녁 무렵에는 그녀도 친구들처럼 명랑해졌다. 대리석처럼 굳었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걸음걸이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 온몸에서 청춘의 아름다움이 넘쳐나고 있었다. 테스는 이따금 마음 한구석이 석연치 않았지만 청년에게서 받은 사랑의 경험을 사실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이라도 하듯 호기심 어린 친구들의 물음에 대답을 해주곤 했다. 그러나 테스에게 로버트 사우디의 말처럼 흘러간 옛날을 못내 그리워한다 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영도 번개처럼 사라지고 이내 차가운 이성이 되살아나 어리석은 자신의 허영심을 비웃고는 다시 침울해지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그녀가 눈을 떴을 때의 절망감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한가로운 일요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입고 있던 새 옷은 헌옷으로 바뀌었고 웃고 떠들던 친구들도 가버리고 없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자기 침대에서 홀로 일어나 앉았다. 옆 침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들이 곤히 자고 있었다. 고향에 돌아옴으로써 일어났던 번거로운 소란과 들뜬 마음은 사라지고 앞으로 누구의 도움이나 동정도 없이 혼자 헤쳐나가야 할 숱한 고난의 가시밭길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눈앞이 캄캄해진 테스는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마저 느꼈다. 그럭저럭 서너 주일이 지나갔다. 그동안 테스의 마음도 안정되어 어느 일요일 아침에는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노래를 좋아하는 엄마를 닮아 그녀는 찬송가를 듣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다. 테스는 청년들의 짓궂은 시선을 피하려는 생각에서 교회 종이 울리기 전에 미리 교회에 도착했다. 그녀는 아래층 헛간 가까이에 있는 노인들만 앉는 좌석 맨 뒷줄에 앉았다. 종이 울리자
두서너 사람씩 들어와 앞자리에 앉았다. 자리를 잡고 앉은 사람들은 교회 안을 한 번씩 두리번거리곤 했다. 곧 찬송이 시작되었다. 찬송은 우연히도 테스가 좋아하는 곡으로 선정되었다. 그녀는 그 곡명이 무엇인지 몰라 몹시 알고 싶었다. 그녀는 무엇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작곡가의 신통한 능력을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무덤 속에 갇힌 듯한 테스의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듯한 감동적인 선율의 노래였다. 예배가 진행될 때 몇 사람이 뒤를 돌아보다가 테스를 발견하고는 서로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잘 알고 있는 테스는 수치스러움과 절망을 동시에 느끼며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날 이후 테스는 동생들과 함께 쓰는 침실에 틀어박혀 거의 바깥 외출을 하지 않았다. 그곳은 그녀의 도피 장소가 되어 그녀는 계절이 바뀌어도 바깥에 나오지 않았다. 두억한 남짓한 그 방에서 그녀는 비바람과 눈과 휘황한 노을과 환한 보름달을 여러 차례 바라보았다. 그녀가 너무 집 안에만 숨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론가 떠나버렸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테스가 유일하게 밖에 나가는 일은 해가 진 뒤 숲속을 거니는 것이었다. 숲속을 거닐 때에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빛과 어둠이 서로 어우러져 한낮의 긴장과 밤의 불안이 화해하는 저녁 무렵을 1분 1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그녀는 현실의 모든 고통이 먼 피아노의 일처럼 느껴져 마음의 평정을 얻곤 했다. 그녀는 어둠이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그녀가 무서워하는 것은 혼자 있으면 한없이 나약하고 한데 뭉치면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인간들로 이루어진 세상이었다. 그녀는 그 세상에서 도피하려고 했다. 이 쓸쓸한 골짜기와 숲을 거니는 그녀의 조용조용한 걸음걸이는 주위의 사물과 일치되어 어우러졌다. 어둠에 쌓여 남몰래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주변 경치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부질없는 공상은 주위의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세상이란 심리적 형상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겨울밤에 얼어붙은 나무싹과 가지 사이로 몰아치는 돌풍은 그녀에게 책망하는 소리로 들렸다. 비가 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도덕이란 존재가 그녀의 나약함을 깊이 슬퍼해주는 표시 같았다. 그녀는 그 도덕이란 것이 하느님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인습에 얽매여 테스가 제멋대로 만들어낸 이런 생각은 그녀의 그릇된 공상에서 생겨난 슬프고 비뚤어진 창조물, 말하자면 그녀를 공연히 겁먹게 하는 도덕이라는 도깨비였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테스가 아니라 바로 도덕이라는 도깨비였다. 새들이 잠든 울타리 사이를 거닐거나 달빛이 넘실거리는 토끼 우리에서 뛰노는 토끼들을 볼 때, 또는 꿩의 둥지가 있는 나뭇가지 아래 서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을 죄 없는 짐승의 보금자리를 침입한 죄 많은 자로 여기곤 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도 그녀는 굳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녀는 그 사회에 잘 어울리는 존재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사회의 율법을 깨트리긴 했지만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고 스스로를 속박하는 사회적인 통념은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